그날 밤 창문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용했지만 내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의 방 앞에 서 있는 내 손끝이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지요. 내가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걸 알았으니까요. 재호야,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쩌죠? 그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버티며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의 남편이었고 나는 그 아이의 장모였지요. 그런데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와 여자였어요. 재호야,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럼 그냥 여기서 멈추지 말아요. 그의 눈빛 속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알았지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사랑이 때로는 죄보다 더 무겁게 남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내 인생은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정혜숙이에요. 56살 용산 보강동에 살고 있지요.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리고 딸 소희를 잃은 지도 1년이 지났어요. 사람이 2번 울면 눈물이 마른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지하철, 똑같은 하루. 상복은 벗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검은빛이었어요. 그나마 나를 붙잡아주는 건 사위, 윤재호였지요. 소희 남편이자 지금은 혼자 남은 남자. 39인데 나이에 비해 참 점잖고 성실한 애예요. 그날 저녁 학교 수업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오실래요? 오랜만에 고등어 구워 먹겨.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안 갈 수가 있나? 조금만 기다려. 보강시장 골목을 지나 한강 진역 쪽으로 걸었어요. 가게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을 타고 올라왔지요. 그 냄새가 어쩐지 소희 생각을 나게 했어요. 한남대로를 건너 재호가 사는 아파트로 올라가니 한강 야경이 멀리서 번쩍였어요.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추워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그 말에 재호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식탁 위에는 미역국이랑 고등어, 그리고 김치전이 있었어요. 솜씨가 제법이었죠. 그릇을 보며 괜히 울컥했어요. 딸이 살아있을 땐 이런 밥상 당연한 줄만 알았거든요. 이거 내가 직접 했어? 네,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미역국은 소희가 좋아했잖아요. 그래, 맞아. 그 애는 미역국도 한 그릇 다 못 먹고 말끝이 떨렸어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왔지요. 재호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요. 거실 불빛이 유리창에 비치고 두 사람 사이엔 한강의 불빛만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소희도 이제 편히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도 엄마 마음은 쉽지 않지.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 거실 소파에 남은 온기까지 다 소희의 흔적 같았거든요. 재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고 나는 커피포트를 올렸어요. 그냥 쉬어. 내가 할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참, 내가 이러면은 괜히 착해가지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는데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한참 만에야 저는 입을 열었죠. 너 혼자 있는 거 외롭지 않냐? 괜찮아요. 일하느라 정신 없어서요. 그렇게 일만 하면 병 생긴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내 어머니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어머니도요. 그 한마디에 어딘가 미묘한 울림이 있었지요. 저녁을 마치고 나올 때 현관 앞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며 단정함만 지키려 했는데 오늘따라 얼굴빛이 달라 보였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죠. 옷장 안쪽에 묻혀있던 그 짙은 바다색 원피스. 소희가 생전에 사줬는데 단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어요. 다음 주엔 그거 한번 입고 와볼까?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밤 공기가 차가운 대신 조금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재호의 말투, 식탁 위 그릇, 그리고 웃을 때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 말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지요. 토요일 오후 창문을 여니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어요. 햇살이 따뜻해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요. 오늘은 재호가 파스타를 해준다 했어요. 그 말을 떠올리자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안쪽에 오래 묻어둔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지요. 짙은 바다색 실크 원피스? 딸 소희가 생전에 엄마 이거 입으면 진짜 젊어 보여요. 하며 사줬던 옷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몇 해를 넘겼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그래, 오늘은 이거 입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칼을 정리하고 얇은 스카프를 둘렀어요. 재호가 보면 놀라겠지요. 보강시장 앞 화단에 핀 국화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시장 통닭집 앞에서 아이들이 줄 서 있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언덕길을 오르는데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지. 냄새가 벌써 맛있네. 토마토 소스 처음 만들어 봤어요. 실패하면 라면 드릴게요. 하, 너도 이제 요리 좀 하는구나. 소희가 보면 기특하다 하겠다. 재호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짠했어요. 식탁 위엔 향긋한 소스 냄새가 퍼지고 그가 직접 구운 마늘빵이 접시 한가득 놓여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 한 입 먹는데 맛이 참 순했어요. 맛있네. 이거 내가 한 거 맞지? 내 레시피는 검색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고. 그래, 오랜만에 누가 나한테 좋아하실 줄 알고 이런 말을 해주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살짝 떨리고 있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재호는 커피를 내렸어요. 핸드드립 주전자를 들고 정성스럽게 물을 붓는 손길이 참 단단해 보였어요. 이 커피는 브라질산이에요. 향이 부드러워서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향이 참 좋네.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지 몰랐어. 요즘 배우고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커피라도 잘 내려야죠. 혼자라서 그런 거 배우는 거야? 에이, 사람은 같이 살아야 재밌지. 말을 하고 나니 괜히 어색했어요. 재호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잠깐의 망설임이 비쳤어요.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와 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 원피스 예쁘세요. 색깔이 잘 어울려요. 이거 옛날에 소희가 사준 거야. 그 애가 이 색 좋아했거든. 그랬군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짙은 바다색 천이 조명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고 저 자신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여자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날 밤 재호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싱크대에 컵을 올려두다 잠시 멈췄어요. 부엌 조명 아래 반짝이는 커피잔, 그리고 재호의 옆모습.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시선이 내 쪽으로 스쳤어요. 왜, 뭐 묻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웃으시니까 좋네요. 하, 너도 참 별말을 다 한다. 농담처럼 웃었지만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던 눈빛이 아직도 잔상처럼 남았거든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진영 육교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불빛이 물 위에 반짝거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 재호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그 문장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위험한 다짐 같았지요. 그날은 평소보다 퇴근이 늦었어요. 학교 회의가 길어지고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서 우산 끝에 빗물이 똑똑 떨어졌지요. 보강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저는 재호 집으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미리 약속해둔 김치찌개 재료를 가져다 주기로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요. 주방에 재료를 내려놓고 옷깃을 털던 순간 재호 방 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들렸어요. 재호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며칠 전 그 애가 너무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간다 했던 말. 혹시 자는 건가? 손에 들고 있던 셔츠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다림질해 둔 흰 셔츠였죠. 습관처럼 그걸 챙겨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손끝으로 문고리를 살짝 돌렸는데 잠겨 있어야 할 문이 뜻밖에도 쉽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방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뜨겁고 재호는 의자에 앉은 채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머리칼이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었어요. 조명 아래 그 그림자가 벽에 겹쳐져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재호야 괜찮아? 그가 놀란 듯 몸을 돌렸어요. 눈이 커졌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쥔 셔츠 한쪽 자락이 바닥에 떨어졌죠.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빛엔 수치심과 당황이 엉켜 있었어요. 저는 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셔츠를 침대 위에 올려두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뭐 남자들이 다 그런 날도 있지.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나조차 낯설었어요. 그건 위로도 꾸중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너지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말이었지요. 그의 얼굴엔 안도의 기색이 스쳤지만 그보다 먼저 제 가슴 속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놀람도 불쾌함도 아닌 그보다 더 복잡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니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어요. 방금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이 분명히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빗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창밖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젖은 창문에 번졌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부엌 창문을 열었는데 젖은 공기 속에 한강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식탁 위엔 흰 컵 2개가 놓여 있었고 마치 어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어제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됐어. 그런 일 가지고 뭘. 그래도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만 얘기하자. 밥 식는다. 식탁 위 김이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서로의 눈빛이 스쳤어요. 그 눈빛엔 미묘한 거리감과 알 수 없는 열기가 섞여 있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분명히 어제와 달랐어요. 괜찮아,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뇌었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재호와 마주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가 부엌에만 들어와도 공기가 달라졌지요. 문틈 사이로 본 진실은 이제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재호를 피하려 했어요. 학교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주말마다 들르던 발길도 끊었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멀어질수록 생각이 더 났어요. 그 방 안에 정적 떨리던 그의 어깨, 그날의 공기까지도. 어느 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강동 재건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지요. 살던 아파트를 비워야 했어요. 서랍 속 집문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마음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당분간 제 집으로 오세요. 방도 남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아요. 야, 그건 좀 괜찮겠니?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의 말투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재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지요. 짐을 풀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그날 일은 잊자. 서로 실수였고 다 지나간 일이다. 하지만 집안 공기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커튼에 스친 그림자, 그 모든 게 묘하게 낯설고 익숙했어요. 나는 게스트룸 쓸게. 방은 따로 쓰자. 네, 편하게 지내세요. 저녁은 같이 드시죠.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세웠어요. 각자 방을 쓰고 일은 따로 하고 저녁만 함께 먹기로요. 하지만 함께 먹는다는 그 한 가지가 생각보다 큰 일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어쩐지 조심스러웠지요. 하루는 재호가 양복 셔츠를 세탁기에 넣는 걸 봤어요. 습관처럼 다림질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림판 위로 놓인 그의 셔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가 입던 셔츠 냄새, 그날 손에 잡혔던 촉감이 불쑥 되살아났지요. 괜히 이런 일까지 내가 하네.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림질이 끝난 셔츠를 옷걸이에 걸며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볼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재호는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넥타이를 풀고 부엌에 서 있는 나를 보며 잠시 멈춰 섰지요. 어머니 쉬시지. 왜 또 요리하세요? 가만 있어. 이게 내일인데 뭐 밥은 같이 먹어야지.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걸음소리, 낮게 깔린 목소리, 그 모든 게 내 안에 오래된 고요를 흔들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켜놨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 배우들이 웃고 울어도
우리의 시선은 엇갈리기만 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묘하게 변했어요. 한 집에 살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심장이 자꾸만 빠르게 뛰었어요. 눈을 감아도 그날의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어요. 서로 조심하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부엌에서 마주치고 커피 향이 퍼진 거실에서 나란히 앉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지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금요일이었어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오랜만에 장을 봤습니다. 보강시장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사고 재호가 좋아하는 미나리와 두부도 샀지요. 우산을 접고 현관문을 들어서자 그가 소파에 기대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됐어. 너는 쉬어. 나 이거 해야 속이 편해. 싱크대에 물이 차오르고 기름에 고등어가 익어가는 냄새가 퍼졌어요. 그 냄새 속에서 묘하게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쳤지요. 말로는 잊었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밖은 어둑했지만 부엌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따뜻하게 비쳤지요.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다가 재호가 불쑥 물었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응, 왜 그래? 별일도 없는데. 그냥요. 요즘 어머니 얼굴이 자주 생각나서요. 그 말이 내 귀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끝이 떨렸어요. 눈을 들어 그를 보았는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진심이었지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 같지가 않아요.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재호의 시선이 마주 닿았고 서로 피하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 속에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지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을 때 저도 모르게 뒤를 따라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알아.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갈 줄 몰랐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공기 속에 담긴 말들이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가 한 발 다가서자 내 안의 모든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재호야. 어머니, 그 호칭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쳤고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눈빛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됐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잖아. 이게 그냥 마음이었단 거. 그 말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식탁에서의 대화도 부엌에서의 시선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불 꺼진 거실에 남은 건 빗방울 자국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엔 누군가의 체온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전혀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제보다 유난히 밝았거든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밥 해야지. 오늘 일찍 나가? 네, 현장 점검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나는 그 한마디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거든요. 따뜻한 손, 조심스러운 숨결,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던 그 눈빛. 밥상을 차리며 애써 평소처럼 말했어요. 먹고 가. 요즘 일도 많은데 굶지 말고. 네, 어머니도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마음속 어딘가를 아프게 쳤어요. 이제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대화는 짧아졌고 시선은 쉽게 마주치지 못했지요. 하지만 피할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일상이 어쩐지 숨막힐 만큼 고요했어요. 밤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못했어요. 커피 향에 섞여 있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지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 아니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재호가 퇴근이 늦는다고 문자가 왔어요.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려니 괜히 허전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TV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지요. 그리고 무심코 부엌벽에 걸린 그의 셔츠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 옷을 손에 쥐었어요. 천의 감촉이 낯설 만큼 따뜻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그냥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요즘 계속 그 생각하시죠? 무슨 생각? 그날 밤일이요. 그는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재호야, 우리는 잘못된 거 알아.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저도요, 후회 안 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의 말은 위험했고 동시에 다정했어요. 아무리 이성으로 막으려 해도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평범하게 지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불 꺼진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공기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지요. 어머니, 저희 그냥 모르는 척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밀었고 한강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멀리서 울리듯 들렸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아닌 해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넘은 건 단순한 감정의 선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어요. 서로 말조심을 했고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고요할수록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재호는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현장 일 다녀오면 저녁 늦게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내게 인사를 했지요. 나는 식탁에 앉아 도자기 물컵에 꽃을 꽂으며 그를 기다리는 게 하루의 습관이 됐어요. 평온해 보였지만 그건 불안한 평화였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오랜만에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됐어.
내가 할게. 너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이젠 제가 어머니 챙길 차례죠.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여전히 울림이 있었지만 이제 그 단어의 온도는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한강 쪽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국제번호였지요.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너 정말이니? 엄마, 나 이번 달에 한국 들어가. 이제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내 큰딸이에요. 20년 전 미국으로 시집가서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었지요. 그 애가 귀국한다는 건 곧 이 집에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이 돌아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균형이 깨진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언제 오니? 다음 주 수요일 비행기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재호가 물었어요. 큰따님이 오신다고요? 응, 다음 주에 한동안 우리랑 같이 지낸대.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그럼 우리 이제 예전처럼 지내야겠네요. 그래야지, 다 잊은 척 해야지.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폭풍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뒤 김포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수진이를 마주했어요. 아이처럼 뛰어오던 그 얼굴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당당하고 명랑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른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거든요.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젊어 보여요. 그래, 그럴 리가 있나. 그냥 잘 지냈을 뿐이지. 그 애는 웃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예리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지는 주변을 꼼꼼히 살폈어요. 소파, 부엌, 화장대, 그리고 재호의 방 앞까지. 그 시선 하나하나가 불편했어요. 엄마 요즘은 여기서 지내요? 응, 재건축 들어가서 당분간 이쪽에 있어. 그래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사신다고요? 그 말투에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애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어요. 날카로웠어요. 수진아, 어머니 집 재건축 끝나면 바로 옮기실 거야. 그렇겠죠. 아, 저도 그때까지 같이 지내도 되죠?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나도 재호도 동시에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도 마치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방에 들어간 후 나는 재호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안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깨어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문 하나 사이에 우리가 숨겨야 하는 모든 게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귓가에 바람이 스쳤어요. 한강 쪽에서 들려오는 전철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울렸지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랑이 죄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죄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수진이가 집에 들어온 뒤로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도 말투도 조심스러워졌지요. 식탁에 앉아도 눈빛이 자꾸 엇갈렸어요. 나는 매번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우리 둘만의 세상은 그렇게 서서히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줄이세요. 저도 여기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겠지. 내가 와주니 든든하다. 그 애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 했지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새집 계약을 했다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 집으로 같이 가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재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재호야, 나 이제 이사 간다. 또 언제요? 다음 주에 수진이랑 같이. 그럼 이제 우리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했는데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린 잘못 시작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어.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아니 혜숙 씨를 사랑합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만 그걸로 충분해야지.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빛이 떨렸고 나는 손끝이 시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픔마저도 잔잔한 물결처럼 느껴졌어요. 이삿날 하늘은 맑았어요. 짐을 실은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나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뒤돌아보았어요. 재호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 눈빛이 느껴졌어요. 작게 손을 들어 인사하니 그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 그래도 서로의 온기를 기억한 채로 몇 달 뒤 봄바람이 불던 날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저도 이제 괜찮아요. 가끔 한강을 보면 그날의 저녁이 생각납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 잘못이 아니라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은 끊겼지만 가끔 한남동 언덕길을 지날 때면 그 집 창가에 스치는 바람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그 마음은 아직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죄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으로 남은 사랑이었지요. 재호야,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나는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미련이 아니라 감사와 평화가 함께 있었어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하지요. 서로가 상처였지만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꼭 함께해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마음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